자,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나요? 최근 옐로우스톤 호수의 다양한 곳에 수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시에 수위가 호수의 한쪽에선 상승하고 다른 쪽에선 내려갈 수 있어요. 마치 호수 분지가 지하 세력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재앙의 징조일 수 있을까요? 간헐천, 머드포트, 그리고 온천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외계 세계처럼 바꿔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움은 거대한 초화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초화산은 초강력 폭발을 일으켜요. 발생 시에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그리고 뜨거운 가스를 공기 중으로 분출해요. 보다 쉽게 상상하자면 4번의 거대 폭발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대한 옐로우스톤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과 셀 수 없이 작은 폭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여겨져요. 그 지역에는 화산 퇴적물이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많은 약한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연구 후에 전문가들은 이 퇴적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번의 초강력 폭발에 의해 남겨진 결과란 걸 알아냈어요. 이건 아마 약 900만 년에서 87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이 발견은 옐로우스톤 화산 주변 지역이 50만 년마다 초강력 폭발에 직면했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지난 300만 년 동안 이 위험지대는 초강력 폭발이 2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믿게 해요. 아님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걸지도요. 어쨌든 만약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210만 년 전에 갖고 있던 힘으로 폭발했다면 2452방킬로미터 이상의 끓는 용암을 내뿜었을 거예요. 그건 시드니 항구의 4500배 이상의 부피예요. 엄청난 용암이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화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옐로우스톤 호수의 수위 변화는 칼데라가 수면 아래에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칼데라는 화산이 폭발하고 무너진 후에 남은 잔해죠. 옐로우스톤 칼데라는 그냥 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돔 모양의 융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호흡 동작처럼 상하로 움직여요. 아마 마그마가 지각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이 마그마가 옐로우스톤 열수계를 가열해서 표면을 팽창시키고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옐로우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이것의 화산 폭발 지수는 10중 8점이에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종말론적인 사건이 될 거란 걸 의미해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국립공원 주변 지반이 들썩일 거예요.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은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산성이 강해질 거예요. 마그마는 표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 챔버의 바위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할 거예요.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26km 이상의 높이까지 치솟을 거예요. 그 후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를 뿜어낼 겁니다. 용암, 화산재 그리고 가스의 혼합물은 섭씨 1000도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건 경주형 자동차보다 더 빠른 시속 483km의 속도로 그 지역을 지나갈 겁니다. 폭발 중심 근처의 공기는 섭씨 298도까지 가열될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가 화산재 낙진일 거예요. 화산재는 흡입되어 폐로 들어간 후 몇 초 안에 유리 시멘트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건 절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 폭발의 중심부 주변 약 80km의 지역이 3m 높이의 화산재로 덮이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진입하면 전 세계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이 분출에 효과적인 태양 차단제인 황이 풍부하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엔 여름이 없어지고 아주 추워질 거예요. 장마철이 바뀔 겁니다. 농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난 50년 동안 옐로우스톤 칼데라는 거의 높이 60cm까지 솟아올랐어요.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옐로우스톤에겐 자연적인 움직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칼데라가 내려가면서 뒤따라 돔 모양의 융기가 올라와요. 과학자들은 이 초화산엔 현재 어떠한 위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선 안에 있는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우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폭발 확률은 73만 분의 1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대가 감소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구원들은 믿고 있어요. 그 숨 쉬며 돔을 밀어올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이 재앙적인 초강력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는 아이디어는 옐로우스톤 초화산을 식히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산은 마그마가 가득 찬 챔버에서 나오는
열의 70%만 배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열은 안에 머무르고 있죠. 특정 한계점에 도달하자마자 화산은 폭발해요. 옐로우스톤 화산의 열의 최소 35%를 추출할 수 있다면 폭발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그마는 차가울수록 더 두껍고 끈적거려져요. 유동적이지 않게 되면서 표면으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죠. 이 사실들을 고려한 후 나사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10km 깊이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 차가운 가압수를 펌핑하는 것을 제안했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의 온도는 대략 섭씨 350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화산에서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열 발전소가 부지에 지어지면 상당한 전력을 생성할 겁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가격도 아주 좋을 거예요. 킬로와트 시당 약 120원으로 말이죠. 첫눈에 그건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얼마 후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구 지각을 뚫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꽝꽝 온 열수 포켓을 치죠. 이런 대재앙에 대비하세요. 이게 1년의 초강력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방출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 여러분은 용암 분수와 녹은 암석의 눈사태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것의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최악이죠. 또는 화산에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다가 실수로 마그마 챔버에 부딪혔어요. 이 경우 거대한 마그마를 식히는 대신 마그마 챔버 상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체가 곧 무너질지도 모를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시추로 인해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종 마그마와 함께 저수지 꼭대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16,00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화산을 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냉각 시스템 건설이 완료되면 화산이 적어도 100년 동안 차갑게 유지될 거라고 100% 확신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옐로우스톤 슈퍼 화산을 좀 더 차갑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4조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네요. 그나저나 옐로우스톤 화산은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용암돔을 가진 유일한 화산이에요. 용암돔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분출구 주변에 모일 때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은 일본의 수중 화산 안에서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돔은 높이가 610m 이상에 폭이 10km 이상이에요. 일본 초화산은 휴면 상태인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화산 체계는 침착하고 유순하게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 직전의 불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대한 돔이 중앙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활성 마그마 저장소 위에 있죠. 알티플라노 푸나 고원. 발음하기 어렵네요. 즉 돔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이에요. 돔 자체 높이는 1km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이 거대한 융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고원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곳은 화산이 흩어져 있는 건조 지역이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경우죠. 정말 대단한 파티였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클럽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부릅니다. 10분 후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언뜻 가로등이 이미 꺼져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밖은 아직 어두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택시가 여러분을 집 앞에 내려주고 속력을 내며 멀어집니다. 집 앞이 어두워요. 아마 다들 자고 있을 테니까 당연해요. 현관문으로 다가갑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켜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전구가 나갔나 봐요. 그저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식구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복도에 불을 켜지 않고 신발을 벗고 욕실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춤을 추느라 흘린 땀을 씻어내려면 샤워를 해야겠어요. 욕실 전기 스위치를 켭니다. 켜지지 않아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지하실에 가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발전기는 너무 요란해요. 그냥 어두운 데서 씻어야겠어요. 욕실 수돗물을 틀었는데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더러운 물 몇 방울만 나오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런, 전기도 나갔고 물도 안 나오네. 정말 멋진 밤이군. 짜증이 난 여러분은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도중에 고양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뭐 해요?
아침입니다. 불쾌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지금 당장 샤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가 아무 생각 없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데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났어요.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수도꼭지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할 수 없지. 벌써 11시니까 발전기를 써야겠어요. 지하실로 가서 탱크에 연료를 조금 붓고 전원을 켭니다. 발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적어도 작동은 됩니다. 즉, 전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자 잠에서 깬 엄마가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고 밖으로 나가 생수를 사기 위해 근처 가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웃 중 한 명을 만납니다. 그는 양손에 커다란 생수통을 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모퉁이를 돌자 멀리서도 가게 입구 앞에 줄이 늘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20분 동안 꼬박 기다리고 난 후에야 차례가 왔고 약 7리터의 물을 집어듭니다. 직원이 정전으로 인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금 결제해주세요. 짜증이 나지만 5,000원짜리를 건네줍니다. 분명 일시적인 불편일 거예요. 여러분은 물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기와 수돗물 없이 생활한 지 이제 꼬박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일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재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공장, 심지어 학교도 휴교 중입니다. 당연히 TV도 작동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그만두고 마당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기 위해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및 기계와 관련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대적인 편리함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농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 사용을 줄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수 역시 사치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격이 폭등했고 만약 빨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디젤 발전기를 켭니다. 음식을 요리하거나 며칠에 한 번 간단히 청소를 해야 할 때만요. 다른 때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에 최대한 햇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힘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자거나 촛불을 켜놓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정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다른 마을로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상황이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집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젖소 2마리와 닭 몇 마리를 키워 우유와 달걀을 얻습니다. 이제 뒷마당은 여러분이 직접 오이, 감자, 토마토, 심지어 사과까지 재배하는 진짜 정원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과 정원 가꾸기를 위한 물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수는 너무 희귀하고 매우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km 떨어진 강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에 최대한 많은 병과 통을 싣고 강까지 갔지만 몇 달 후에 휘발유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적어도 손수레가 있어서 맨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운반할 수는 있지만 물을 길어오는 일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을은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보탭니다. 그리고 아직 자연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배를 채울 약간의 음식을 얻어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는 차들이 없으니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리가 엔진 소리를 대체했습니다. 말발굽이 길을 지나가는 소리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마을 자체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기 위해 아파트를 떠나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확보한 토지를 이용하여 살아남기 위해 돈독한 그룹으로 뭉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토지는 물론 강둑을 따라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강물을 팔려고 했지만 곧 망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여러분과 아버지는 고기와 야채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장미꽃다발과 딸기와 물물 교환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맞이하는 4번째 엄마 생신입니다. 4년 반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가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함께 관계 시스템을 건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고 다시 강으로 합류하는 운하를 3개 팠습니다. 이제 며칠에 한 번씩 20km를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동네 사람들이 공동작물 재배를 계획했고 여러분은 할당된 구역에서 매일 밭에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수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확물은 가족 수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밭에서 직접 일할 수 없더라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런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TV를 보는 것이 어땠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일 밤 지저귀는 새소리를 즐기고 날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일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햇볕에 그을리고 날씬하고 근육질이 되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마감일에 쫓기거나 어디를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삶은 이제 평화롭고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바로 생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잊지 않았어요. 서로 자주 방문합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찾아오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카드놀이를 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달걀인지 저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달걀 프라이 먹어봤죠? 보통 달걀 맛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땐 달걀 맛이랑 같이 전 레몬, 바닐라 요구르트 그리고 심지어 종이 맛도 약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진 않아요. 요구르트 자체는 맛이 좋지만 달걀이랑 같이 먹으면 토 나와요. 이유가 뭐든 그날은 차 한 잔만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맛을 보자마자 뱉어버렸어요. 뭐죠? 제가 여기에 후추 한 스푼 넣었었나요? 가능한 한 빨리 물이 필요했어요. 잔을 찾았고 다행히도 그냥 평범한 한 잔의 물이었어요. 딸기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보통의 딸기 맛과 함께 매운 고추 맛이 났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마치 집에 있는 모든 음식에 뭔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렌지 주스도 있어서 한 잔 마셨어요. 놀랍게도 맛이 완전 괜찮았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색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이상해서 전 이 이론을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이지 전 핸드폰 뒤에 흰 부분을 핥아봤어요. 하지만 달걀처럼 바닐라 요구르트 맛이 났어요. 그럼 사실이네요. 모든 음식의 본래의 맛과 섞여서 엉망으로 만드는 색깔을 맛볼 수 있네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이상하고 새로운 초능력이 뭔지 알고 싶었지만 조금은 신난 일이기도 했죠. 또 다른 맛들은 어떨지 빨리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로 가서 매직펜 한 팩을 샀어요. 식탁으로 가서 노란 것을 열어 핥아봤어요. 레몬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핥아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핑크는 딸기 맛이었죠. 빨강은 고추 맛, 주황은 오렌지 맛이 났어요. 파랑은 매우 썼고 연한 파랑은 짰고 보라색은 블루베리 맛이었어요. 검은색은 검은 후추 맛, 베이지색은 견과류, 회색은 종이 맛, 그리고 초록은 토 맛이 났죠. 결론은 이제부터 녹색 음식은 안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별로 슬프진 않네요. 오직 한 가지 색만 남았어요. 갈색이요. 시도하기가 매우 꺼려졌지만 알아내야 했어요. 다행히도 커피 맛이 났어요. 전 커피는 별로지만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죠. 의사에게 가봐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초능력으로 좀 더 살아보고 싶었어요. 알다시피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어느 것이든 검정, 회색, 파란색, 초록색은 입에 넣는 걸 피해야 했죠. 음식뿐만 아니라 요리와 식기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고추 맛이 나는 딸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그릇을 사러 가게로 왔죠. 걸어가는 동안 오늘 먹을 메뉴를 생각했어요. 오렌지 주스는 괜찮았어요. 딸기, 바닐라 그리고 레몬 요구르트도요. 망고, 산딸기, 포도, 바나나 그리고 요구르트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전부였죠. 생각하던 중 입술을 물어뜯다가 딸기 맛이 난 걸 알았어요. 가게에서 투명한 그릇을 찾기가 꽤 쉬웠지만 숟가락과 포크가 문제였어요. 그걸 마침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도시의 모든 상점을 찾아다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과일을 다 썰어서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전 아침에 별로 먹지 못했어요. 맛을 보니까 이건 정말 최고의 샐러드였어요. 전 돈을 아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산딸기, 오렌지, 레몬을 살 필요가 없었지만 맛이 났으니까요.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할머니였는데 그날 저녁 식사에 절 초대했어요.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할머니들이란 손자들에게 뭘 먹이고 싶어 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할머니는 변명은 듣기 싫다고 6시까지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의미했죠. 할머니가 토를 먹이고 후추맛 나는 차를 마시게 하기 전에 바로 의사한테 가서 이 초능력을 없애야 했어요. 병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 20분밖에 없었고 진료소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샐러드를 다 먹고 아파트를 뛰쳐나갔어요. 오늘 문 닫기 5분 전에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 상황이라 급하게 진찰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다행히도 의사가 봐준댔어요. 제가 색깔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하자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지만요. 아마 바보 같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어떻게 매직펜을 사서 맛을 본 것까지요. 보라색은 블루베리 맛이었고 초록은 의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과 맛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투명 숟가락과 포크를 사려고 몇 시간 보냈다는 것도요. 솔직히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더 그럴싸하고 훨씬 더 말이 됐어요. 의사는 말이 없었고 약간 의심스러워했죠. 제 체온과 혈압을 재더니 입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매직펜을 먹었다는 거죠? 의사가 웃었어요. 이런, 혀가 무지개색이었나 봐요. 뭐 그게 다 큰 어른에게는 정상적이진 않죠. 의사는 분명히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잠을 좀 자라면서 그냥 절 보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했죠.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야 했어요. 불행히도 할머니가 저녁으로 딸기 요구르트를 먹여줄 리가 없었죠. 저는 집에 와서 새 식기류를 챙겼죠. 그래야 적어도 할머니의 회색 금속 포크로 식사할 때 종이 맛을 볼 필요가 없게 말이죠. 몇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더 뒤져봤지만 제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나 연구조차 찾을 수는 없었어요. 물로 씻어내면 될 것 같아서 물을 엄청 마셔봤죠.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절망한 기분으로 할머니 집으로 갔죠. 게다가 진짜 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기뻐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로콜리 팬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어제는 제가 가장 좋아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확실히 아니에요. 전 배고프지 않고 오렌지 주스만 조금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팬케이크 5장과 홍차 1잔이 담긴 접시를 내놨어요. 갑자기 적어도 후추 맛이라도 없앨 수 있는 생각이 떠올랐죠. 차에 레몬을 넣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후추차 대신 커피차를 마실 수 있죠.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네 레몬이 있어서 차 문제는 해결됐어요. 최악인 건 팬케이크인데 할머니는 저를 들뜬 채로 흐뭇하게 보고 계셨죠. 먹어야 했어요. 전 열심히 표정 관리도 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려고 했죠. 비록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식사였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네, 전 커피를 엄청 마셨어요. 3컵이나요. 하지만 다 마시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셔서 토맛을 먹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바닐라 요구르트를 주셔서 팬케이크를 먹고 난 후에도 입에 남아있던 맛을 없애기 위해 할머니가 가진 걸 다 먹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 딸기만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이 능력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죠. 하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집에 오자마자 밤 9시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전 11시간 동안 잤고 다음날 아침엔 요구르트를 곁들인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또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네요. 그게 제 평생의 요리가 된 것 같아요. 전 TV쇼를 보면서 그걸 투명 포크로 먹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거기서 레몬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오렌지 맛도요. 입술을 깨물었는데 더 이상 아무 맛이 안 났어요. 손을 떨면서 딸기를 가지러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딸기 맛이 났어요. 고추 맛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맹세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진짜로요.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말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망가지고 자기장이 변하며 지구의 풍경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하지만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불사조처럼 생명체들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겠죠. 행성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선 엄청난 힘의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이런 레이저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무기는 지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상공으로 로켓에 실려 우주로 갑니다. 그리고 일단 레이저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태양 전지판을 활짝 열 거예요. 레이저는 태양 광선을 흡수하고 모으죠. 그리고 나서 몇몇 도시의 직경만한 크기의 힘을 가진 강력한 빛이 지구 한가운데로 발사될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바다는 고온에서 끓다가 증발해버립니다. 이 증기는 하늘에서 거대한 뇌운으로 바뀝니다. 강한 바람이 이 구름을 대륙 위로 몰고 갈 거예요. 폭우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쓰나미까지 발생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힙니다. 지구는 둘로 갈라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죠. 지구의 형태, 즉 지구의 각 반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강한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최악의 재난은 단층선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수십억 톤의 땅이 부서져서 거대한 산사태가 도시 전체로 쏟아집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던 땅덩어리가 우리 행성에서 날아가고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지구에 부서진 반쪽 조각은 나머지 반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돌이 수백, 수천 개는 될 것입니다. 부서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질 거예요. 달은 또한 스스로 파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파편은 유성우처럼 지구 반쪽으로 떨어져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하늘은 재로 뒤덮일 것이고 하늘이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이 서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심장은 바로 두 반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핵이에요. 핵의 각 절반은 별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행성의 두 부분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뜨거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에 떨어지는 건 곧바로 재로 변합니다. 핵의 질량은 지상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핵은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어떤 곳으로든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핵의 중력은 어떤 교통수단도 끌어당길 테니까요. 지구의 각 반쪽은 이제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는 지구 내 핵은 회전을 하며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손상되면 태양과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통과할 텐데요. 중심부가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지구 양쪽에서 정전이 시작되겠죠. 전자레인지, TV, 주전자, 신호등,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고장날 거예요. 노트북 또는 핸드폰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기 시작하고 영상이 정지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가 1초 후에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즉, GPS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파가 작동을 멈출 텐데, 즉,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지진 때문에 모든 발전소가 지하로 가라앉거나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태양에 예민해지고 심한 두통을 경험합니다. 자기장이 손상되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심한 편두통을 겪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헬멧을 발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완전한 보호를 위해선 사람들은 지하도시에서 살아야겠죠. 나침반 바늘은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 거예요. 새들은 미쳐버립니다. 더 이상 남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모든 동물은 이동을 멈춥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식물과 꽃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가축의 사료도 형편없습니다. 음식의 품질이 저하되고 기근도 생길 겁니다. 지구의 각 반쪽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생존입니다. 단층에 가까운 어떤 곳에서는 지구의 대기가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우주의 환경과 비슷할 것입니다. 공기나 열이 없고 우주복을 입어야만 이 지역에서 지낼 수 있죠. 불행히도 뛰어내리거나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지구의 구원은 바로 이 중력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 모두 중력의 힘 때문에 서로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두 반쪽은 회전하며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만 년 후 지구의 두 쪽은 다시 연결되고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핵은 용해된 금속이기 때문에 곧 하나의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쪽의 단단한 바위를 연결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전체 단층을 따라서 흉터가 생기겠죠. 흉터에는 숲이 무성하고 바다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터 근처에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쯤이면 모든 생물들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상황은 45억 년 전과 비슷합니다. 바다는 끓어오르고 모든 곳에서 번개가 치고 지각판은 모양을 바꾸고 용암은 화산에서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용광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지구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핵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사람이 걷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기와 바다는 오염되었고 인구는 증가하고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인류가 우주 여행을 성공했을 때면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을 찾기 시작할 거고 어쩌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집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인류는 지구를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0만 년 후에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행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성과 화성에는 바다와 호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의 대기가 완전히 파괴되게 된 거죠. 태양풍이 이 행성들의 표면을 가로질러 불었고 모든 액체를 말린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이 바람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진을 제외하고 다른 행성에는 중요한 격변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처럼 각 세계의 두 부분은 단순히 한 번 더 다시 연결될 때까지 회전할 거예요.
아, 이런. 여러분은 고대 도시의 불가사의한 유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기까지 온 탐험대원은 여러분뿐이에요. 어두운 미로를 걷고 있는데 실수로 덫을 작동시켰어요. 와, 이상한 소리네요. 갑자기 큰 바위들이 복도를 따라 여러분을 향해 굴러오기 시작해요. 파편 위를 뛰며 최대한 빨리 달려요. 마지막 질주를 하고 휴! 이 방은 보물창고 같아요. 금화와 보석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 정도면 수십 년 동안 계속 호화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건 빛나는 금이 아니에요. 잔해 속에 놓여있는 낡은 램프죠. 그것을 짚자마자 램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지니가 그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소원은 하나만 비세요? 네, 하나만요. 왜냐하면 게으른 지니거든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니가 손뼉을 치고 사라졌어요. 띵!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은행 계좌가 10000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와, 숫자가 화면에 다 뜨지도 않아요. 다시 밖으로 나와 폰을 꺼냅니다. 지금 지구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확인할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그리고 다시 숫자는 3개의 점으로 끝나네요. 이제 집에 가서 돈 쓰기 시작할 때예요. 목록의 첫 번째는 비행기 티켓이에요.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이요? 아니요, 너무 싸요. 1등석? 그것도 똑같죠? 전용기는 어때요? 아라비아 왕자가 소유할 것 같은 거요. 여러분은 전용기로 개조된 거대한 에어버스 380을 선택해요. 거기엔 나선형 계단, 엘리베이터, VIP룸 4개, 공연장, 터키식 목욕탕,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죠.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니가 거짓말하진 않았네요.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면서 끝없는 돈을 쓸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차, 집, 심사숙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나라에 도착했고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새로 구입한 부가티로 걸어가요. 이 차는 특별한 차며 가격은 약 200억 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요. 더 큰 게 필요하죠? 고층 빌딩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마철루는 18조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즈 알바이트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록을 깨기 위해 22조 원을 투자합니다.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살 곳이 필요해요. 뉴욕시 172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100억 원에 구입합니다. 이미 19조 원을 썼지만 은행 계좌에 변동이 있진 않네요. 지루해져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로 결심하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왕창 달린 시계 619억 원 샀어요. 차 한 대 더. 이번에는 78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구식 페라리예요. 여러분 겁니다. 33억 원 넘는 야구 카드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든 5,067억 원짜리 그림. 아, 제 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이것도 장바구니에 들어가죠. 와, 쇼핑 정말 힘드네요. 쉴 시간이에요. 그 뜻은 프라이빗 섬으로 갑시다. 6,868억 원이 이 하와이에 있는 거대한 섬의 가격이죠. 크기는 거대한 도시만 하고 이제 여러분 거예요. 섬에 가기 위해 전에 탔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새 걸 살 거예요. 보잉 747로 대통령들이 어디론가 비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죠. 7,431억 원이고 이제 모두 여러분 거예요. 럭셔리한 비행기에 앉아 많은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미 새로운 섬 주위를 항해하는 걸 상상하고 있군요. 맞아요. 어떻게 요트를 잊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은 금 도금이 되어 있고 보도에 따르면 침실에 티라노 뼈가 몇 개 있다고 해요. 건설하는데 3년, 그리고 10톤의 순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거의 5조 6,300억 원에 구입합니다. 섬이 황량해 보여요.
여기엔 황금빛 해변과 푸르른 녹지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클릭하니 3조 3,780억 원의 버킹엄 궁전이 이 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하나 더 살게요. 이제 전용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섬을 여행하고 있네요. 하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부자들을 위한 오락은 다소 지루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에 날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우주로 데려가려고 하는 로켓 근처에 있는 발사대에 서 있어요. 여기에 585억 원을 썼네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연구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미난 게 많은, 심지어 온천까지 갖춘 169조 원짜리 새 우주정거장을 건설했죠. 여러분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어요. 하지만 은행 계좌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화성! 여러분은 3조 원을 들여 화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붉은 모래, 가파른 산, 분화구. 하지만 할 게 없네요. 심지어 돈을 무제한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조차 말이에요. 그래서 로켓문을 쾅 닫고 집으로 가죠. 고층 건물들이 다 이미 지어져 있네요. 여러분의 칩을 가운데에 두고 있는 뉴욕시는 지금 매우 달라 보이네요. 대리석 바닥에 있는 거대한 침실에 누워 고대 중국 화병, 그리고 분수? 돈으로 뭐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외롭죠. 그래서 여러분의 건물 옆에 또 다른 고층 건물을 세워요. 이건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는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고양이들 또한 개인 펜트하우스에 살 자격이 있죠. 자유 공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만의 도시를 건설할 때예요. 몇 킬로미터 연속해서 모래밖에 없는 불타는 사막이었던 곳을 선택해요. 하지만 수백조 원을 지불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도시를 건설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걸린 식당 체인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그려진 광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있는 거대한 동상은 여러분을 꼭 닮았죠. 도시는 거의 비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차를 타고 보안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거리를 누비고 있어요. 저녁 식사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선을 사죠. 33억 원짜리 참다랑어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라고 결심하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 가장 비싼 영화는 4,500억 원이 소요되었어요. 1조 1,200억 원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를 고용해요. 하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 보고 있는 유일한 청중은 여러분이에요. 주로 개인 극장에 있기 때문이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스크린을 향해 팝콘을 던지기 시작해요. 영화가 별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이 걸린 긴 복도를 걸어가요. 그 옆에는 가장 희귀한 고고학적인 발견물이 있고 또 분수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괜찮지 않아요. 수백조 원을 썼지만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손에 횃불을 들고 고대 유적지로 돌아왔어요. 여기 있네요. 그 보물. 놔둔 곳에서 지니의 램프를 찾았어요. 그걸 짚자마자 지니가 앞에 나타나요. 지니가 여러분을 비웃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니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는 부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도록 무한한 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폰을 꺼내 모두 기부 버튼을 눌러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돈이 전 세계 자선 계좌로 보내져요. 이제 과학자들은 신약 개발에 연구를 더 많이 할 기회가 생겼어요. 생태학자들은 지구를 구하면서 사용할 더 많은 자금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겐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니를 속였기 때문에 지니가 화가 났네요. 지니가 여러분을 벼락으로 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램프를 잡고 지니를 램프에 영원히 가뒀어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은 영웅, 인류의 구세주라고 불려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수천 통의 감사 편지를 받아요. 여러분도 미소 짓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분명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 날이 너무 좋네요. 좋았죠. 모든 게 빵 하고 터지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건 중력이 잠시 동안 사라져버린 소리예요.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의 내용들을 재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이요. 만약 중력이 1초라도 사라진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건 왜냐? 중력은 여러분을 지구에 고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붙잡아두고 있거든요. 만약 이 힘이 그런 짧은 시간에라도 완전히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그냥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으악!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땅 위를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별로 높이는 안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1초로는 멀리 날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만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2.5cm 이상 약간 위로 공중에 떴다가 아무 결과에 상관없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폐에 산소 부족으로 뇌는 바빠질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피가 펌프질을 멈출 테니까요. 이제 만약 주변의 물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이 집을 떠나 있는 것이 행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공중에 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초 후 여러분의 모든 금속류, 침대, 옷장 등이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다행히도 건물과 나무들은 자력으로 땅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황은 좋지 않을 거고 그 난장판을 치우는 건 여러분이겠죠? 아휴, 그나저나 우리 지구가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회전하고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력이 진짜로 잠시 꺼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구 표면에 있던 모든 것들이 관성에 굴복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수평 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엉망이겠죠? 하지만 그건 모든 게 질량을 유지했을 경우일 때일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행성 전체에서 중력이 사라진다면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중력의 힘은 지구 내부로부터의 압력과 같아서 외부 압력이 사라지면 우리 행성의 녹은 내륙이 표면으로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각판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지구 전역에 엄청난 지진이 시작됩니다. 또한 용암이 압력에 의해 분출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화산들도 아마 폭발할 거예요. 만약 그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완보동물같이 엄청 튼튼한 생물 외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일단 화산재 구름이 행성 전체에 퍼져 태양을 차단할 거예요. 처음에는 온실 효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 후 행성이 식어 새로운 빙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낙관적이네요. 이 모든 것은 1초 후에 중력이 되돌아와도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이미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 위 지구의 대기는 증발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중력의 힘에 의해 지구 주위에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터진다면 우리 폐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초 만에 중력이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는 대기가 다시 모여 돌아오겠지만 이미 피해는 일어나 있겠죠. 공기가 원래의 구성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주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의 모든 것들, 다른 행성, 별, 은하계, 그리고 심지어 은하 성단까지 중력에 의해 결속되고 있어요. 우주적인 규모로 볼 때 우리 행성은 정말 작은 질량을 가진 먼지 조각에 불과하죠. 태양은 그에 비해 엄청 거대해요. 지름은 109배 더 크고 30만 배 더 커요.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궤도에 그렇게 많은 행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힘이 그냥 없어요. 비록 1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 별 내부에서 나온 엄청난 가스 압력이 그걸 폭발시켜서 우리가 역사상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열기를 보냅니다. 1초는 별이 엄청 부풀어 오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은 아마도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아마도 화성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아마도 소각될 거예요. 금성의 기온은 이미 매우 높지만 훨씬 더 높이 치솟으며 표면을 태워버릴 거고요. 아무도 살지 않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지구예요. 태양의 열기는 아마도 우리의 대기를 먼저 없애고 나서 표면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보아하니 또다시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이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별 중 하나인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약 1500배 더 크고 거대해요. 만약 이런 거대한 것이 잠시 중력을 잃는다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른 작은 별들을 포함해서 간단히 분해되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질량이 큰, 그리고 그 결과로 중력이 가장 큰 물체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이에요. 둘 다 저처럼 질량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너무 커서 단 1초에 몇 분의 1만이라도 중력이 없어진다면 엄청난 우주 폭발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초면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죠. 하지만 아무도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로 만약 중력이 1초간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행성들은 비록 약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궤도를 유지할 것이고 은하계나 은하성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기선 아무 티도 안 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들은 아주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별들은 폭발할 것이고 폭발이 클수록 주변 천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예를 들어 만약 충분히 큰 별이 태양계 방향으로 에너지 파동을 보낸다면 오르트 성운에서 우리를 향해 소행성들이 날릴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 암석들은 달과 심지어 지구에도 정기적으로 떨어지지만 대부분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별의 폭발로 우리에게 날아온 것들은 훨씬 더 크고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행성들에 의해 보호받겠지만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때쯤이면 우린 다 죽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건 단지 추측일 뿐이에요. 만약 중력이 갑자기 1초라도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수많은 물리법칙이 한꺼번에 깨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중력 해제가 완전 불가능하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먼저 질량을 잃어야 해요. 질량은 사물이 중력을 갖게 된 주 원인이죠. 그래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중력이 더 커지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있죠. 너무 작아서 느낄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수백만 배 더 거대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저는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걸 좋아해요. 이런 5분 남았어요. 여러분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턱시도를 입었는데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지금 갈아입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국제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4분 후 세상을 바꿀 이 기술에 대한 공개 시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사에 통역사로 왔어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여러 언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먼저 외국 영화와 TV 시리즈의 자막과 책, 만화 등등을 보다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계 문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언어들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말이죠. 명문대학 출신의 대학원 공부, 다양한 나라에서 산 경험, 고대 언어사 연구 경력 등등으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통번역가이자 언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긴장을 하셨네요. 이 컨퍼런스를 7개의 언어로 통역해야 하니까요. 행사가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AI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AI가 지구를 점령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죠. 왠지 느낌이 안 좋네요. 수석 개발자는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큰 소식을 흘립니다. 이 언어는 배우기 쉽다고 해요. 번역 AI의 알고리즘이 단어, 문법 등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언어 학습을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말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문맥, 의미, 비꼬기, 아이러니 등 이제 이 모든 것을 세계 공용어 UCL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파괴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쓴다면 누가 번역가를 필요로 할까요? 세상에나. 다음 20년 동안 지구의 모든 인구는 이 공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기에는 UCL 앱이 있고 학교와 학원에서 이 언어를 가르칩니다. 큰 기업과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의무 언어 과정을 도입합니다. AI는 하루에 수천 권의 책을 UCL로 번역합니다. 영화와 TV에서는 UCL을 쓰는 배우들만이 큰 상을 받습니다.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UCL을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학습 과정이 쉽고 재밌거든요. 게다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필수 조건이 되기도 했고요. 각국은 비자 프로그램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국경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 비디오 게임, 기술기사, 노래, 농담, 과학 등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 언어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게나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말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여행을 떠나도 실수로 단어 몇 개를 잘못 말해서 다람쥐 17마리를 아침 식사로 주문하게 될까봐 걱정할 일도 없어요. 영화 회사에서는 더빙을 중단하고 자막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후! 세상은 더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관광과 유학, 해외 취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세계 시민으로 인식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옛날 얘기죠. 네, 세상이 더 좋아진 것 같지만 UCL에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통번역가와 언어 선생님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어학원이 문을 닫고 더빙 성우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언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UCL이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첫 번째 다국적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뇌 속의 생각과 생물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신경 연결의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다국어 사용자, 단일어 사용자,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 UCL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연구에서는 인간의 두뇌가 예전의 기능을 멈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번역하고 정신을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곤 했죠. 이제 이런 일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들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보거나 듣곤 했고 최소한 뇌에서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뇌는 긴장을 풀게 되었어요. 누구는 이렇게도 말하죠. 다른 언어가 없다 해도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요? 뇌의 긴장이 풀리면 좀 어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똑똑한 해결법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어휘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IQ 평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언어를 배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몇몇은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도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지리 및 역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나라에서는 추위를, 열대지방에서는 초록색을 더 다양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UCL이 생긴 이후로는 각 문화를 다르게 만드는 이 작은 것들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영화를 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돈을 모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에 갔는데 모두가 고향의 이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요? 심지어 여러분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양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억양으로 이야기하고 같은 문장 구조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사소통이 지루해져요. 감정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몸짓과 신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논쟁을 벌이는 두 사람이 떨고 실룩거리고 흔드는 모습을 보니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최악인 건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휘가 적어져서 생각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꿈도 시시해지고 시와 노래 가사는 모두 똑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생활은 훨씬 쉬워졌지만 그게 다예요. 우리는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잊게 되었다고요. AI는 UCL을 계속해서 단순화하려고 노력합니다. UCL은 매년 점점 더 쉬워지고요. 이 속도라면 과학자들은 몇십 년 안에 사람들이 소리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될 거란 걸 알아냈어요. 아무도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보편적인 이해는 곧 엄청난 오해로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거라고요. 여러분은 통번역가라는 직업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에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여러분과 다른 번역가, 교수님들이 함께였죠. 사람들은 UCL 사용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납니다. 과거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학원이 생겼죠. 지금까지 옛 언어를 여러 개씩 기억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번역가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언어 학습은 가장 인기 있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능력을 완벽하게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싼 차, 돈이 쌓인 은행 계좌, 아름다운 집이 멋진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언어로 영화 회사들은 영화를 만들고 작가들은 책을 쓰고 예술가들은 노래를 만들고 모든 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다양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메시 복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에너자이저입니다. 아그레게이터? 잠시만요. 정신 좀 차리고 제 이름이 진짜 뭔지 기억해내 볼게요. 에버네이저? 네, 엄마랑 아빠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전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제 40대 중반이죠. 저처럼 나이 든 아이를 가질 나이죠. 저희 아빠는 키가 크고 친절한 사람으로 수염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제 옹알이를 듣고 있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 엄마 아빠의 사진을 보니 아빠는 당시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아빠 머리카락 속에서 길을 잃을 지경이죠.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가 어려지면서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제 피곤해서 여기서 자야겠네요. 에버네이저 퇴장. 여기서 녹음을 마지막으로 한 지 꽤 오래됐네요. 전 이제 10살이에요. 정말 살아있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아시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쉬는 시간에는 게임도 하죠. 전 수학과 문학이 정말 좋아요. 그 숫자 분석 책을 이해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니까요. 저는 책을 많이 읽고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답니다. 하지만 체육은 견딜 수 없어요. 관절활, 근력 운동은 사양하겠다는군요. 빌리는 체육을 잘해요. 나중에 젊어지면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체격을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줘요. 휴식 시간이 끝났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에버네이저 퇴장. 전 이제 20살입니다. 인생이 점점 고결해지고 있죠. 저는 대학을 막 졸업했어요. 거의 5년 가까이 여기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 석사이고 박사 과정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없어도 엄마와 아빠가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가 벌써 너무 어려지셨는데
제가 함께 없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한 번은 아빠가 파티에 갔었는데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걱정해서 아빠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뺨을 세게 내리쳤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금방 화해했어요. 아시다시피 젊음은 열정적이니까요. 전 학교 다닐 때는 체육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틈만 나면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도 하고 생일 선물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달라고도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나이 든 뼈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덜 삐걱거리는 게 느껴져서 정말 기뻐요. 그나저나 지금 또 달리기를 하러 가려고 해요. 10년 후에 만나요. 에버네이저 대장. 저기요, 70대 2명을 돌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집에서 시끄러운 파티를 열고 주말에는 외박을 하고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는 것 외엔 하는 게 없다고요. 퇴근할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보게 될 것들이 무서워요. 한 번은 집에 와서 현관문도 열지 못했어요. 부모님 친구 중 한 명이 현관에서 낮잠을 자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엄마나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제가 둔하다고 저를 꾸짖습니다. 둔하다니요. 부모님은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고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고생한 후에야 자기들의 인생에 누릴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에휴, 포기할래요.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펠리시티밖에 없어요. 저는 토목기술자인데 우린 건설 현장에서 만났어요. 펠리시티는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괜찮아요. 그녀도 항상 변덕이 심한 그녀의 부모님을 참아야 합니다. 펠리시티 생각엔 부모님이 고스클럽 같은 곳에 가입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펠리시티가 건설 감독자같이 지루한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계속 말한다고 해요.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부모님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파괴하는 동안 저희는 긴 휴가를 갑니다. 아, 저기 펠리시티가 오네요. 가봐야겠어요. 에버네이저 대장. 저 기억하세요? 지난 10년은 정말 대단했어요. 펠리시티와 저는 결혼을 했고 이젠 저희는 부모님들을 함께 돌봅니다. 그리고 정말 멋져요. 부모님들은 모두 80대이고 저희가 일하는 동안 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님을 바비큐 파티, 거품 파티, 그리고 놀이공원에 데려가요. 부모님은 퇴직금을 잘 받고 있으며 돈은 저에게 맡기십니다. 저희가 자신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이 엄마 생신인데 엄마와 아빠는 유치원과 이전 직장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제니인데 약간 장난꾸러기죠. 저와 펠리시티 둘에게 겁을 주었어요. 저희가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놀래켰죠. 펠리시티는 도니를 무척 좋아해요. 어린 도니는 언뜻 보면 정말 진지해 보이지만 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도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디저트로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는 늙은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나요? 저희는 제 할머니 이름을 따서 딸에게 세실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시, 이분들에게 인사 좀 해봐. 아유, 수줍음이 많아요. 하루 종일 흔들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려고 하네요. 아직 혼자 걸을 수 없으니 의자채로 집안 곳곳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세시도 아주 좋아하는데 이도 없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리죠. 펠리시티는 이제 빗자루를 들고 뒷마당을 돌아다니며 도니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제 생각엔 도니가 부엌에서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훔친 것 같군요.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건배, 에베네이저 대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3년째 부모님 없이 살고 있어요. 작년 한 해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에게 이렇게 많은 기저귀가 필요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어다니는 곳마다 넘어지는데 그걸 막기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세시가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겨우 7살이었고 이제 막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의 요람을 흔들면서 놀아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는 세시에게 부모님이 자신처럼 더 늙었을 때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물론 세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늙은 데다 백발이었거든요. 한편 펠리시티와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기대돼요. 저는 51세이고 펠리시티는 54세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저흰 세시가 충분히 젊어져서 혼자 살게 두고 국내의 다양한 별장에서 지내며 살게 될 것 같아요. 전 산속에 있는 곳에 정착할 거예요. 저흰 최근 등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펠리시티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에버네이저 대장. 안녕하세요, 벤이에요. 네, 그 지독하게 지루한 이름은 버렸어요.
그냥 벤이라고 불러주세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60살이 넘자 모든 게 식은 죽 먹기네요. 리씨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삐지곤 하는데 이번엔 제가 라나와 어울린 것에 대해 질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리씨는 계속해서 댄은 이렇고 저렇고 늘어놓죠. 머리에 댄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일단 퇴직금 대부분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에 2주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라나나 댄과 이야기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세시는 저희에게 짜증을 너무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좀 해. 결혼한 부부가 은퇴 후에 약간의 삶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세시는 매일 저녁 전화해서 저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 늙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돼버린 건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월이 그러는데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집 라인이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비행기를 타러 가야겠습니다. 벤 퇴장.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알았다.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에바네이자. 저는 오늘 72살이 되었어요. 그거 아세요? 세시는 제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뭔가를 녹음해야 한다고 하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케이크나 먹고 싶어요. 세시! 내 케이크 어딨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프랭클린입니다. 제 할아버지 에바네이저가 이 기기를 후대에 남기신 것 같네요. 할아버지는 이제 84세이고 작은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세요.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걸 할아버지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저도 계속해 기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 꼬마 베니가 잠에서 깬 것 같아요. 가봐야겠네요. 프랭클린 퇴장. 자, 키보드를 누르기만 해서 인생이 영원히 바뀌고 간단해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산다면 모두 가능했을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많은 과제와 마감, 지루한 학교 수업을 못 견디겠다고요? 인생 난이도를 덜 어려운 수준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탈출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난이도를 조절하세요. 평화로움, 쉬움, 일반 혹은 어려운 걸 좋아한다면 어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녹색과 흰색 픽셀로 만들어진 크리퍼처럼 무섭다면 평화 모드를 고르세요. 여기에선 어떤 몬스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하세요. 크리퍼들은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한답니다. 고양이가 상자처럼 보인다 해도요. 만약 지금 평화 모드라면 한 가지 더 멋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외모요? 여드름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픽셀화되었으니 아무도 뾰루지를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매일 똑같아요. 머리 자르는 게 싫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해도 피부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체중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신체 비율도 많이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머리와 몸의 비율이 약 1:7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모든 사람이 몸통이 아주 작은 아기 같은 몸에 거대한 머리를 갖고 있죠. 손가락도 없어서 현실 세계에서 마인크래프트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손 움직임 능력이 매우 떨어질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수술은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생물 군계에 살고 있든 간에 추위에 강한 옷이나 멋진 신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없는 삶은 현실 세계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일도 없어요. 게임에 등장하는 케이크는 촛불과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낮과 밤의 주기도 꽤 달라져서 마인크래프트에서의 100일은 표준적인 33시간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대 수명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은 78년 또는 약 68만 3천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인크래프트에서의 평균 수명은 5,700년까지 늘어날 거예요. 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준비가 됐나요? 음식은 현실 세계의 음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칼로리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비트루트보다는 케이크 한 조각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충해 줄 거예요. 물론 몇몇 예외도 있지만요. 황금 사과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강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황금 사과는 그저 맛있을 뿐이지만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밥을 먹지 않고 이틀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물은 우리 세계에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인크래프트 사람에게 물을 마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식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약간의 비료를 사용합니다. 만약 마인크래프트 사람들이 식물에 사용하는 볏가루를 우리가 가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과일과 채소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꽤 지루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재구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고 만들기를 하죠. 소매 산업은 처음부터 필요하지도 않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과 결코 경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곡괭이 하나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를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한 물건들로 가득 찬 모든 공구 가게는 곡괭이가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해버려 현실 세계라면 파산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낮잠을 자고 싶다고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나 밖에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마자 나타나는 괴물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처에 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만 잘 수 있습니다. 그늘 아래 멋진 조원 위에서 한숨 자고 싶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잠이 들 수 없을 거예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루해도 조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여러분이 과학 TV쇼를 자주 보셨다면 그건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다양한 생물과 사각형 동물뿐만 아니라 네더, 오버월드 같은 다른 세계도 보여줍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실내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여행이 재밌습니다. 네더에 가보실래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표를 사고 세관을 거치고 작은 비행기 좌석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용암과 약간의 물만 있으면 돼요. 용암을 물에 부으면 흑요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흑요금이 8개가 만들어지면 이제 포털을 짓고 불을 피우세요. 그럼 짜잔! 네더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침대를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침대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호텔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죠. 네더에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요. 이건 그저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이곳엔 물약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아요. 근사한 기념품도 없습니다. 이국적인 네덜 블록에서 채굴한 유용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좀비 피그맨이라는 현지인들은 그 이름과는 달리 꽤 친절하고 여러분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으면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용암은 여행을 도와주고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침입자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언제 여러분을 방해할지 모르니까요. 방해꾼들은 끓어오르는 용암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철사 덫 갈고리를 여러분의 정문 뒤에 설치해 원하지 않는 방문자를 위한 피스톤 기반의 함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가 철사 덫 갈고리를 건드리면 피스톤이 바닥을 없애고 그 방문자를 공화로 보냅니다. 만약 해변에 갈 거라면 현관문을 가지고 가세요.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물에 빠졌다면 문을 위에 놓고 편안히 숨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24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거의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요. 지금은 교통체계가 훨씬 더 멋질 거예요. 여전히 익숙한 교통수단을 모두 탈 수 있지만 카트를 타는 것도 재미있고 빠를 거예요. 원하는 곳이 어디든 레일을 짓고 교통체증 따위는 잊어버리세요. 물리 역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넘보지도 못할 많은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되거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블록을 세로 줄로 만들고 가장 낮은 블록을 박살내도 위에 있는 블록은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단 여러분이 떨어지기 전에 양동이에서 물을 좀 뿌려놓으면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무 줄기를 주먹질 몇 번으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구도 필요 없어요. 맨손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처 하나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방금 넘어뜨린 나무의 윗가지가 여러분을 다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공중에 떠 있을 거거든요. 마인크래프트의 산림 벌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떠다니는 나무가 가득한 숲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숲에서는 어떤 다람쥐도 트렁크에 오를 수 없을 거예요. 이 주변을 걷다 보면 곰이나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곰을 그저 울타리 안에 가두기만 하면 돼요. 울타리가 약해 보이지만 마인크래프트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나뭇가지가 빽빽한 덩굴이 길을 막고 있는 정글 속을 달리고 계시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데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곧 그 바위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 으악!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치솟게 됐어요. 아래에는 뾰족한 바위와 힘차게 물이 흐르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다 꿈이기를 바라며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다시 땅에 착지하게 되고 땀도 흘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뒤를 살짝 돌아보자 첨단 드론이 떼거지로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나치자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앉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맞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어요. 맞추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5초 남았습니다. 생각나는 첫 번째 정답을 불쑥 내뱉지만 혀가 미끄러져서 완전히 잘못된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얼굴엔 공포가 서립니다. 또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큰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군요. 또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는 평평한 타일이 줄을 지어 있고요. 마침내 꼭대기로 올라가서 움직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시멘트로 붙인 것처럼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몇 분 후 타일 사이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아래로 떨어지자 버스 2대보다 더 긴 거대한 뱀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슉대는 소리가 정말 무섭네요. 송곳니에서는 독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아무런 충돌 없이 뱀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또 떨어졌더니 다른 뱀이 있네요. 이 뱀은 아까 뱀보다 더 커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레와 같은 굉음을 냅니다. 붉은 비늘에 공포에 질린 여러분의 얼굴이 비칩니다. 뱀이 여러분을 꿀꺽 삼켜서 여러분은 이 뱀의 내장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타고 내려가자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뱀과 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사하고 오래된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 중이시군요. 런던 날씨가 참 좋네요. 킹스크로스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느껴지지 않네요. 메이페어에 내리자마자 은행 계좌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 버렸어요.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집세를 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충분치 않아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집과 호텔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힘들게 이룬 모든 게 몇 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인내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활짝 펼쳐진 녹색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제자리에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각 칸에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으로 2칸을 움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대각선으로, 일부는 앞이나 옆으로 움직입니다. 일부는 L자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좌우로, 심지어는 앞뒤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멋지네요. 하지만 곳곳에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전한 척 위장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들판은 아까보다 더 트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제 승리를 이끌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계속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지는군요. 그때 갑자기 여러분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체크메이트! 불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칠게 쉬고 계시는군요. 서재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닐 수도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는 형사 중 한 명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저택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도구로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 초저녁이지만 단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건을 해결할 다른 형사들도 있지만 더 빨리 해결해내야 합니다. 모든 구석과 길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야 해요. 커튼 사이 모든 조명 아래 벽이나 있는 금까지 모두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방을 돌아다니던 중 식당에서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수색한 곳이었지만 작은 것들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가 수색 후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발견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이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됩니다. 추론에 확신이 들면 바로 기자회견을 잡으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추리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범인은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건을 종결하고 항상 원하던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사건들을 더 많이 해결해야 합니다. 깨어났는데 말하는 법을 모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봤더니 임의의 글자 7개가 뒤섞여 나타났어요.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 제일 똑똑한 단어를 대봅시다. 컨닝은 안 돼요. 사전 찾아볼 생각은 마세요. 단어를 입력한 후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루를 계속 해보죠. 그런데 차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벽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봤더니 임의의 글자 7개가 나타나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결국 평범한 단어를 댔지만 그래도 성공은 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어휘력은 엄청나지게 될 겁니다.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일어납니다. 자갈바닥에 이끼가 껴있는 게 으스스하네요. 일어나서 자신이 중세시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멋진 마법사 모자를 쓴 마법사입니다. 먼 곳에 있는 횃불을 켜서 방을 밝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계시는군요. 안개 때문에 몇 미터 너머는 볼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이 지하 감옥을 빠져나와야 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 길을 함께할 주문이 있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의 마술에는 한계가 있고 당신을 노리는 적도 많으니까요. 으스스하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갑시다. 갑자기 눈 하나짜리 괴물과 마주치게 됐어요. 머리에서 슬라임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촉수는 8개고 으르렁대는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이 괴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여러분 눈앞에 주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적절한 걸 고르면 그 괴물의 약점도 알 수 있고요. 번개 마법을 걸어 이 괴물을 내쫓아 봅시다. 괴물은 어둠 속으로 도망을 치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지하 감옥 깊숙한 곳을 지나며 용암이 흐르고 뿔이 가득한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애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법의 방패가 있거든요. 수많은 괴물을 물리친 후 여러분은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지하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푸른 나무가 무성하고 신비로운 강이 흐르는 매혹적인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작은 요정들이 날아다니는데 다들 꽤 친절하네요. 하지만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메말랐고 땅도 그을린 것 같아요. 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처에 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은 용과 싸울 수 있는 레벨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용이 잠들어 있는 커다란 동굴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어느새 용은 잠에서 깨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나무와 땅에 불을 내뿜네요. 여러분은 몇몇 동맹자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마법의 주문을 외친 후 드디어 용을 물리쳤어요. 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고무 슬리퍼가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 변했어요. 내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용암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나온 녹은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거리만큼 지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지하의 열기가 바위를 녹입니다. 이 바위들이 녹을 때 온도는 섭씨 약 1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땅속 깊은 곳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대부분 대서양 주변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표면까지 올라올 때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보통 화산의 목을 통해 용암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오렌지색의 엄청 뜨거운 액체로 분출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양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보기엔 꽤 멋져 보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푸른 파도와 해류의 작별 인사를 해요. 물과 달리 용암은 질감이 땅콩버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이전처럼 바닷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가라앉거나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해양 생물이 초고온의 용암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용암 안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밀도에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르던 지구의 모든 해양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용암의 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타디그레이드일 거예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생물은 지구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에서부터 뜨겁게 불타는 화산까지요. 우주 광선 아래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도망칩니다.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죠. 그냥 집에 있을걸.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용암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수 킬로미터 반경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변가 주택과 해변 휴양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즉시 곧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바다와 한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곳은 대부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물의 97%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용암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불타는 오렌지색 용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과 심지어 가장 높은 봉우리도 여전히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다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너무나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도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배들도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 성분은 뜨거운 용암과 접촉하자마자 붉게 빛나면서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녹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될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한편 지구에서 가장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바다를 덮고 있던 모든 얼음이 용암과 접촉하면서 즉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냉각돼서 검은 바위 덩어리로 굳어지는데 이것은 화성암이라고 불리고 종종 유리 같은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는 순간 산성 증기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늘을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용암을 뜻하는 라바와 안개를 뜻하는 헤이즈를 합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차이점은 이런 안개가 북극과 남극 전체를 뒤덮고 매우 독성이 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즈는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거의 북반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남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스를 통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용암에서 방출되는 열만으로도 비행기 외부와 하드웨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산소통을 구해서 다행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차로 달려가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가지만 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용암이 아직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매주 하이킹을 하면서 봤던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녹색의 울창함을 잃고 있어요. 주변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접촉 시 유리 화성암 더미를 만들어 영구적인 천연댐을 만들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나머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말라버릴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은 구름과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 물이 없다면 태양의 열은 용암의 열을 증가시킬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척박한 황무지로 변할 거예요. 밤은 더워지고 낮은 더 더울 거예요. 하지만 용암은 결국에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곧 표면에는 얇고 검은 지각층이 형성되고 수년에 걸쳐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두꺼울수록 내부가 완전히 식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적어도 손을 대면 직접 불타는 용암을 만지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와이 제도가 좋은 예죠. 하와이의 섬들은 전적으로 바다 밑에서 분출된 용암이 수십만 년에 걸쳐 냉각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굳어진 용암이 바다 밑에서 층층이 쌓여 표면 위로 떠올랐고 섬과 심지어 산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와이의 새로운 땅덩어리가 활화산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약 10,000년 후에는 완성된 새로운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바다였던 풍경이 김이 나는 불타는 오렌지빛 슬라임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검고 단단한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가 완전히 식어서 단단한 바위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조된 용암 껍질 위를 걷는 것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순간의 실수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 대신 끓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완전히 굳어지는데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3km입니다. 그 많은 용암이 완전히 식으려면 적어도 5,000년은 걸릴 거예요. 우주에는 소위 용암 행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행성 K2141b에는 마그마 바다, 시속 4,800km의 초음속 바람, 그리고 심지어 바위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그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키고 바위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그 행성의 바다도 하룻밤 사이에 용암으로 변한 걸까요? 우와,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통과하고 계시군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계인이 우주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날짜는 2700년 1월 22일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이 막 태어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일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거대 유리선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뿐입니다. 더 이상은 지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새로운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25세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우주선이 유일한 집입니다. 배의 안팎을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수품들이 있는 곳이죠. 조그만 욕실도 있어요. 미니 주방에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배의 강화 유리 너머로 별과 행성의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방사선을 반사하는 영구적인 자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인공 중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뼈 밀도의 1에서 2%를 매달 잃습니다. 항상 떠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깊은 우주를 여행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 동료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엄청난 기능의 미니 호버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색깔의 우주시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니폼은 파란색이니 자신의 보드에 올라타서 파란 물결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지하도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배의 엔지니어로 우주선을 유지하고 운항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패널 전체에서 깜빡이고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경보를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로그와 복잡한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포가 배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털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잠깐 쉬러갔고 여러분은 빨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상사가 서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잠시 후 드디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직도 우주선 관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등 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서 같이 놀자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영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화기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옛날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자신의 상상력을 3D로 투영시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우주광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놀러오는 것이죠. 몇몇 카페, 식당, 이발소,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주교통수단은 본질적으로 작은 도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기후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로 가득 찬 생물권도 마찬가지죠. 작은 열대림, 작은 사막, 작은 열대우림 등등이요. 탑승한 생물학자들은 탑승객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물권을 건강히 유지합니다.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해도요. 야생 사바나에 들어가면 가젤 몇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비둘기 몇 마리가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고 작은 사자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글에서는 습기를 느낄 수 있고 두꺼운 나뭇잎과 덤불이 가득합니다. 산악 고릴라가 몇 마리 놀고 있고 작은 나무 개구리도 여기저기에 있네요. 나무 사이에 숨어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제규어도 있네요. 저쪽 건조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는 낙타 몇 마리와 작은 방울뱀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갈 몇 마리가 모래를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5년간 생물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연 서식지를 모두 둘러본 후 선장의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행성에 몇 시간 후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빠르죠? 모두 착륙 위치로 가세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핵심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2층 침대에서 멋진 우주용 안전벨트를 맵니다. 곧 좌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파란 점이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먼 곳에서는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25년 정도였죠. 이 우주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의 첫 부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것 같아요. 지구의 밑바닥에는 기후와 지질학에서부터 기상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연구를 하면서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우주선에 사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곳에는 그들만의 벙커, 과학실험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을 위한 레크레이션 룸까지 있습니다.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는 행성의 자연은 지구의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열대나무가 가장 높은 고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 있어요. 바다도 아주 거칠고 몇 년 동안 계속된 허리케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을 알립니다.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을 직접 보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섭니다. 육지를 걸으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열대지방에 착륙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정착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보통 호수나 강 옆에 새로운 정착지를 짓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 고대 이집트인, 아즈텍인 등을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다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문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작은 정착지로 시작했어요. 무역과 탐험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멋진 요리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따가 파스타랑 초밥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인간의 외모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세대 안에 인간의 머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지구에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을 텐데요. 우리에겐 멜라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색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색소죠. 태양이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멜라닌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짙은 갈색, 보라색, 회색, 녹색 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00만 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 인간은 새처럼 낮은 골밀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인보다 몸이 더 약해지고 약간은 이상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력은 우리의 균형에 필수적이며 이동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다면 걷고 달리는 걸 도와주는 외골 격복이 필요할 거예요. 쓰레기 치울 때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일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는 세계 어느 대륙에서든 해발 100km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좋아요. 여러분은 친구들과의 긴 파티를 끝내고 일어났어요. 해는 벌써 하늘 높이 떠 있네요. 시계를 보니 낮 12시예요. 가게는 이미 문 닫았을 거고 아니면 적어도 그건 식료품을 사러 나가기 싫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엄청 늦은 아침 먹을 시간이네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 이상한 냄새는 뭐죠? 저거 비닐봉지에 치즈 아닌가요? 냉장고에 남은 게 그게 유일하고 가게는 거의 4블록이나 떨어져 있어서 시도해보는 것 말곤 달리할 게 없네요. 곰팡이는 종종 음식이 상했다는 표시예요. 치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가능하면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으면 돼요. 만약 실수로 곰팡이 일부를 먹게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치즈 종류에는 이미 곰팡이류가 들어있어요. 곰팡이는 치즈 제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진한 회색의 곰팡이 같은 경우죠. 부드러운 치즈에 이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냥 전부 버리고 가게로 가세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출신의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의 할머니가 섬의 특별 음식인 썩은 치즈, 일명 구더기 치즈를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사르디니아의 치즈 제조업자들은 치즈를 정말 썩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짜잔! 혀가 마비되는 듯한 맛의 유명한 별미가 만들어지죠. 사실 어떤 나라에선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 냉장고에 있는 저 수상한 치즈 덩어리를 먹기 전에 안에 움직이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믈렛을 만드는 양념으로 쓸 재료가 부족하다면 유기농인 경우에 달걀 껍질을 끓인 다음 섭씨 205도에 구우세요. 바삭바삭해지면 그걸 가루로 갈아 오믈렛에 조금 뿌려요. 달걀 껍질은 좋은 칼슘의 싼 공급원이니 한번 시도해 볼만 해요. 만약 달걀에 털이 많다면 텐트, 담요 그리고 램프를 챙겨 숲으로 달려가세요. 적어도 그곳에는 나무 껍질을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 조상들은 태초부터 나무 껍질을 먹어왔었어요. 그 중에 계피가 가장 인기 있었죠. 매 식사 후에 설거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용 후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접시와 식기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새로운 개념도 아니에요. 또르띠아 쉘, 아이스크림 콘과 같은 먹을 수 있는 접시가 있어요. 그리고 한 인도 회사는 쌀, 밀가루 그리고 숯으로 먹을 수 있는 식기류를 10년 넘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금속 틀만 발명한다면, 어렸을 때 분필 먹는다고 이상한 표정 짓는 사람이 없었던 그 좋았던 옛날 기억나세요? 제 친구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가장 순수한 형태로 분필은 탄산칼슘일 뿐이에요. 그걸 먹는다고 특별하게 건강상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몸에 아무런 해는 끼치지 않는 무독성의 전염 물질이죠. 이걸 먹는 사람들은 보통 이식증에 걸렸는데 이건 영양가 없는 것들을 먹는 병이에요. 이런 증상에 걸린 사람이 갈망하는 것 중 하나가 종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종이가 섬유질이기 때문이고 아마도 그들은 섬유질 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종이는 전혀 영양가가 없어요. 게다가 화학 처리가 되어 있죠. 피하는 게 좋아요. 점토를 먹는 것도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연 결핍에 대처하기 위해 이걸 써요. 물론 정제되고 섭취에 적합한 특수 점토여야 하죠. 흙이다. 오, 그 좋았던 옛날. 밖에서 놀면서 진흙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했던 때 매일 먹는 메뉴에 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영양 전문가를 만나보면 적절한 흙을 조금 먹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특별히 화학물질이나 다른 것 없이 만들어진 어떤 점토와 진흙에는 수톤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민들레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건강에 좋은 먹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비타민, 철분, 항산화 물질, 네,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더 좋은 건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선인장은 확실히 피해야 할 식물처럼 생겼지만 깨끗하게 해서 제대로 손질한다면 디저트, 샐러드, 수프, 빵, 음료수에 넣을 수 있어요. 이름만 대보세요. 맛은 솔직히 말해서 끈적거려요. 뾰족한 부분을 다 제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산책을 하는데 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떤 새 둥지를 발견하고 오늘 저녁으로 저걸 먹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별로 그런 적은 없죠? 네. 하지만 식용 둥지는 몇몇 나라에선 인기가 있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고 그리고 맞아요. 아주 특정한 종류의 새의 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확하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손질하기도 어려워서 만약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ATM기를 들리는 걸 잊지 마세요. 0.45kg당 최대 440만 원까지 팔리거든요. 먹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싼 물건은 금이에요. 반짝거리는 오후 간식이 먹고 싶다고 엄마 목걸이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금박이나 금잎은 종종 음식 장식하는 데 쓰이고 특히 디저트에 많이 쓰이죠. 사실 금은 불활성 금속이라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골드러시에 관한 농담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음식이 없을 때 가죽을 삶아 연하게 만들어 씹곤 했어요. 여러분은 시도해보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오늘날의 가죽은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 먹는 게 좋거든요. 만약 타란툴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 캄보디아의 타란툴라 노점이라면요? 먹어요. 이건 캄보디아의 대표 튀김 간식이에요. 그들이 말하길 타란툴라의 맛이 게 맛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인지 알려주세요. 타란툴라는 확실히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일부의 메뉴에 오른 메뚜기보다 더 많은 살을 갖고 있죠. 이 친구들과 귀뚜라미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고 대단히 식용 가능하죠. 이 모든 작은 녀석들은 전문적으로 길러져 손질되어야 해요. 무작정 되는 대로 아무 곤충이나 잡아먹을 순 없잖아요. 추신, 메뚜기는 정어리 맛이 난대요. 궁금하죠? 그저 평범한 오후 TV 앞 소파에 앉아 어떤 과자가 폭식 시간에 완벽하게 맞을지 생각하고 있죠. 네, 좋아요. 초콜릿칩 쿠키가 좋을 수도 있지만 말벌 크래커는 어때요? 네, 말벌로 가득한 비스킷인데 차세대 대박 상품이죠. 이 말벌이 첨가된 쌀과자 쿠키는 일본에서 왔어요. 말벌은 이 쿠키만을 위해 특별하게 사육돼요.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일본의 또 다른 특이한 음식은 보거예요. 이 생선은 독극물 투성이라 제대로 손질하려면 전문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요리는 13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일단 면허가 있는 주방장이 독극물 부분을 떼어내면 자물쇠로 잠그는 금속 용기에 버려줘요. 그런 다음 공인 어시장에 보내죠. 불태워지죠.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엔 너무 독이 강하거든요. 여러분의 직업이 개미알을 모으는 것인데 킬로당 급여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라오스로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엄청 특이한 수프가 있어요. 흰 개미 알 수프 말이에요. 맛이 새우 생각나게 하는 맛이라 하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우 수프 먹어도 되죠. 그냥 그렇다고요. 피다는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수천 살, 수백 살, 심지어 수십 살 먹은 달걀도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데는 2-3달 정도 걸리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꽤 흥미로워요. 달걀을 진흙이나 점토에 집어넣어요. 이 기술은 중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란의 모든 효능이 보존돼요. 그렇다면 달걀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와 유황이 노른자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상한 눈송이 같은 무늬의 호박색이 달걀 바깥쪽에는 생기죠. 보아하니 암모니아 냄새가 꽤 강해요. 오, 썩은 냄새나는 음식의 아름다움이란. 네,